산엽 이효석. 낭독 봉평고등학교 메밀꽃 연희단. 봄이 되면 소금밭에 먼 길을 떠는 남한리 농군들이 각기 소 등어리, 콩섬을 싣고 마을길에 양양하게들 늘어서는 습관이었던 것이 올해는 어쩌다 공제도 한 사람만 남아버렸다. 원주 땅 문막은 서쪽으로 300리나 떨어진 이웃 9월의 나루였다. 문막 나루 강가에는 서울의 한강에서 거슬러 온 소금섬이 점점이 쌓여 있어서 산골에서 나온 농군들과의 거리가 복잡했고 떠들썩했다. 공제도와 소금을 받아 돌아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자랑스럽고 호기로운 모양을 볼 양으로 마을 뒤 쇳길까지 올라갔다. 소가 두 필에 콩 넉 섬을 싣고 갔었겠다. 반반으로 바꿔도 두 섬일 테니 소금 두 섬은 바위보다도 무겁거든. 바닷물로 만든다던가? 바다가 멀다 보니 소금은 비상보다 귀한걸. 공서방도 해마다 고생이야. 밭에서 불을 뿜고 있던 안정근이 삼촌의 마중을 나가려고 호미를 던지고 골짜기로 내려와 사람들 틈에 끼었을 때에는 산 너머 무이리까지 마중 나갔던 제도의 사촌 나욱 공제실은 한 걸음 먼저 산길을 뛰어내려오면서 얼마간 흥분된 낯빛이었다. 자네들도 놀라리. 네 세상에원 300리나 되는 문막길을 가서 제도가 뭘 실어온 줄도 아나? 소 두 필에 산더미 같은 소금바리를 싣고 오겠지. 두 필이었겠다. 그 두 필의 소가 한 필이었다면 이건 대체 무슨 조화일런가? 그리고 그 한 필의 잔등에도 무엇이 타고 오는 줄 아나? 소금섬 대신에 그럼 금항아리나 싣고 온단 말인가? 대체 무슨 곡절이기에 제실이 이렇게 설레누하고 들있는 판에 바로 당사자인 제도의 자태가 산길 위에 표현이 나타났다. 옳지 하고 입을 벌리면서 사람들은 눈알을 굴렸다. 한 필의 소를 끌고 걸어오는 제도의 모양은 짐작했던 것보다는 의젓한 데다가 끌고 오는 소의 허리에는 한 사람의 여인이 타고 있는 것이었다. 가까움에 따라 얼굴의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모르는 결에 수근거리며 소곤소곤 짓거리기를 시작했다. 새로 얻은 색시라나 40중년에 두 번 장가라니 망년도 분수가 있지. 암만 해도 마을 싸움을 웃길 징조야. 지금부터라도 큰대게 몸에서 늦내기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거니와 첩의 몸에서라도 어김없이 있으리라고 누가 장담했겠나. 생겼댔자 그게 자라서 한번 볼 때까지 아비가 세상에나 붙어나 있겠나. 증거에 너 삼촌대가 하나 생겼다고 좋은 모양이지? 삼촌떼기 고집 부리고 내 손은 어떻게 된 거야? 남의 황소를 끌고 가더니 지져먹은 셈인가. 씨름으로는 면내에서 증거를 당한 사람이 없었다. 다루날 장말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해마다 상에서 빠지는 적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황소 한 마리를 탔다고 이름이 군내에 떨쳤다. 그 황소를 빌려가지고 떠날 때 애걸복걸하던 삼촌이 지금은 터무니없이 맨손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황소와 섹시와 바꿨단 말인가? 그럴 법이. 그게 어떤 황소인데 나와 동무하고 나와 잠자고 내가 타고 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어디서 내 생각을 하고 있을꾸. 사람들하고 찌껄찌껄하고 있는 동안에 구슬같이 맑은 섹시의 행동에 그만 마음이 휴양해지면서 눈이 수고졌다. 저렇게 젊은 섹시가 왜 삼촌댁이 되는가 생각하니 이상스러운 느낌에 얼른 삼촌댁으로 일러주지 않으면 하고 단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뒤안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는 삼촌댁 송씨는 곡절을 듣고 뜨끔 놀라있는 눈치더니 그면 범연한 태도로 조카 증거를 넘치시 바라보았다. 삼촌은 입버릇같이 언제나 나를 들쏘하고 욕주더니 그의 계집을 데리고 왔구나. 나도 자식을 원하는 마음이야 삼촌에게 지겠니. 아무리 속을 태워도 삼신할머니가 정시 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인물도 좋다는 첩의 몸에서 자식이나 생기는 날이면 나는 이 집은 하직한 날이야. 그렇게 고운 여자도 세상에 어딨나 싶어. 달걀같이 희멀건 게. 그럼 어디 보고 나올까? 마정 안 왔다고 또 삼촌께 책을 듣기 전에. 송씨는 논길을 걸어 나오는 행렬을 보고 휘황한 느낌에 눈이 수고졌다. 소를 탄 섹시의 잣대는 사람들 위로 우뚝 솟아서 높고 그 발 아래편에 남편과 사람들이 줄레줄레 달려서 누구나 슬금슬금 섹시의 모양을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이튿날은 잔치라고 마을의 여자란 여자는 죄다 제도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저녁 무렵이 되어 외양간에 집과 멍석을 피우고 신방이 차려질 때까지도 돌아가려들 하지 않았다. 얼른들 와 좀 봐요. 촛불이 꺼졌어. 늙은 신랑이 거면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간 후 빈지를 닦고 나니 여자들은 찹찹스럽게 외양간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젊었을 시절의 꽃들을 생각해내서는 벙글벙글 웃고 킥킥거리며 수선을 들었다. 큰댁도 속 무던히 상하겠다. 요 시기라도 하나 낳더라면 이런 꼴 안 봤을 것을. 어디를 갔는지 아까부터 까딱 자태가 안 보이니. 송씨는 남모르는 결에 집을 나와 뒷골 우물둔지에 와 있었다.
칠성단에 물을 떠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요 10년째 아침 저녁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합장하고 30님께 비옵는 건 한 톨의 씨를 이 몸에 줍소사고 인자하신 30님께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웅얼웅얼 외는 목소리는 산속에 울리는 법도 없이 샘을 둘러싸고 있는 기높은 갈대밭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그 소리에 화하는 것은 얇은 도랑물 소리뿐이었다. 오늘은 혼인날에 요란히 기뻐하는 속에 내 마음 한층 쓰라리고 어지럽사오니 가엾은 이내 몸에도 여자의 자랑을 줍사 공가의 내 핏줄을 전하게 하도록 합소사고 삼신님께 한결같이 모았던 손을 풀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조용조용 일어섰다가는 엎드리면서 단 앞에 절을 한다. 일어섰다가는 엎드리고 일어섰다가는 엎드리고 하는 그 피곤을 모르는 가벼운 거동이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나중에는 산신역의 속사임과도 같은 웅얼웅얼하는 군소리만이 아련히 나왔다. 외양간의 첫날 밤은 거동보다도 한층 엄숙한 밤 경영이었다. 이렇게 남몰래 마음을 봐주는 것이 송씨 한 사람뿐만은 아니라 제도 종제 제실과 그의 아내 현씨도 잔치집 뒷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산밭 하나의 사이에 둔 자기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조용히 자기들의 처지를 돌보게 되었다. 꼴이 다 틀린걸.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리야 될 대로 됐지. 철없는 외자식 양자로 죽은 뭘 믿고 살아간단 말이오. 또 덜 된 소리. 누가 주고 싶어서 주나? 이 살림 꼬락서니를 생각해보면 알 일이지. 제실의 신부라는 것은 일뜨기를 큰 집에 양자로 들여보내서 대를 잇게 하고 그 덕에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쳐보자는 것이었다. 북은 일대의 전투와 살림을 독차지하다시피 해서 제도와 마을에서 1등 가는 등급인데 비기면 근근히 집 한 채밖에 지니지 못하고 몇 자리의 형의 밭을 소작해가서 지내가는 제실의 처지는 고달프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형도 당초에는 그 요양으로 있었던 것이 웬 바람인지 알 수가 없어. 인문에 반은 지원. 소 한 필가 바꿨다니 소금 대신에 계집을 사온 셈이지. 젊은 대장장이의 여편네인데 그 녀석 소가 탐이 나서 여편네를 팔게 됐더나. 뭐요? 소와 여편네를 바꾸다니. 계집도 계집이지 아무리 살기가 어렵기로원. 세상에 별일도 다 많지. 제실은 밤새는 줄을 모르고 궁리해봐야 할 일 없는 노릇. 제도의 속심은 처음부터 빤한 것이었다. 큰댁 몸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줄을 알고 첩의 몸에서라도 자식을 얻어보겠다고 벼르던 것이 이번 고사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혼례가 지나 며칠이 되니 새색시는 집이 익어서 서름서름하는 법도 없이 부지런히 일을 거들었다. 부엌에서 큰댁과 나란히 서서 심상하게 짓거리며 거짓말같이 화목해 하는 모양을 남편 제도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누가 부르기 시작했는지 원주집이라고 불리게 되어서 이 층으로 마을 사람들이 일종의 그리움을 주었다. 원주는 근방에서 제일 개화한 읍이었다. 분명히 찌꺼기가 원주집을 통해서 이 궁벽한 두 매까지 튀어온 것이다. 원주집을 세수를 할 때 비누라는 걸 썼고 향내나는 분가루는 창말장에서 파는 묘화분 따위는 아니었다. 날이 지날수록 송씨는 기운을 못 차리면서 진중일 방 안에 박혀있거나 배틀에 올라서 북을 덜그럭거리면서 길쌈내기로 날을 보내곤 했다. 그 쓸쓸한 자태가 증근의 가슴을 애는 듯도 해서 원주집의 잔소리나 삼촌의 책막을 바를 때보다 백모를 막아주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찡그린 나무찜을 쥐고 돌아와 보니 부엌에는 백모와 원주집이 한바탕 겨루고 있었다. 저녁 준비로 그릇들이 어렵게 놓인 부엌바닥에 산발만한 머리채를 마주잡고 떨썩하게 노래댔다. 누가 소처럼 일을 하고 이 두매를 왔다든? 넌 종일 배틀에만 올라 엎드리고 있으니 물을 깃고 여물을 끓이고 부엌 설거지를 하고 혼자 손으로 어떻게 이 큰 살림을 보란 말이야? 호강하자는 첩이더냐? 잘난 체 말고 너도 좀 시달려 봐야 이 두매 맛을 알지. 나도 놀고만 있는 게 아닌데 일끝마다 남의 말을 콕콕 찌르니 가사리 같으니. 둘수년이 심수는 고작이지? 큰데 이러고 장한 채 놔둔 그러진 건 너지 누구야?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이 산골로 올까? 300리나 되는 이 두매 산골로? 뭐? 무엇이 어쩌고 저째? 또 한 번 짓거려봐라 그 혓바닥을 빼버릴 테니. 송씨는 소리를 지르며 법석을 지기는 했으나 제본에 못 이겨 제 스스로 탁 터지고야 말았다. 둘소라는 말같이 그에게 아픈 적은 없었다. 더 싸울 기력도 잊어버리고 자기 소름을 흑흑 느껴오는 소리를 듣고 시모가 방문턱까지 기어나와 입을 벙긋벙긋 열면서 손을 내저었으나 흥분된 두 사람에게는 벌써 어른의 위험도 헛것이었다. 증근히 쫓아들어가서 두 사람을 해쳤을 때에는 널려진 부엌바닥도 볼만은 했지만 산발하고 옷을 찢고 피를 흘린 두 사람의 꼴은 차마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날 밤 송씨의 자태가 없어진 채 늦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원주집만을 달래고 있던 제도도 비로소 웬일인가 하고 또 그 집안은 설레기 시작했다. 배틀에도 없고 방앗간에도 없다면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하고 제도와 정글은 물론 제실 부부와 머슴인 박동인까지로 나서서 조롱에 불 켜듯이 켜들고 샘물 전도키부터 뒷산을 더듬어도 안 보인다. 정글은 혼자서 어둠 속에서 초롱을 휘저으며 동물 방앗간 안을 엿보았는데
깊은 구석 벼싸맘에 웅크리고 있는 백모의 모양을 보고 주춤 뒷걸음질을 쳤다. 마음을 다구지게 먹고 달려가 보니 꼼짝 요동 안 하고 눈을 감은 채 숨결이 가쁜 모양이다. 조그만 항아리를 구르고 독한 간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건섬 아래에 받쳐두었던 항아리의 간수를 먹은 것임을 알고 증근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등에 업고 급히 방앗간을 나왔다. 그게 증근이냐? 밤바람에 얼마나 정신을 차렸는지 백모는 가든다란 목소리로 간신히 짓거렸다. 왜 아직 목숨이 안 끊어졌을까? 둘쏘 하지만 난 둘쏘가 아니야. 아무도 말할 순 없지만 알고 보면 삼촌이 불용이란다. 무일이 무당이 내게 가만히 떼어주었어. 아주머니야 왜 나쁘겠수? 원주집에 소갈머리가 글렀지. 앞대서 왔다고 톡판 잘난 척이나 하고 툭하면 싸움을 걸고 나면서. 원주집이 아예 낳을 줄 아니? 두고 보렴. 삼촌이 불용이야. 다 삼촌의 허물이야. 아무도 그런 줄 모르니 태평이지. 아이고 가슴이야 배야. 아마도 벨이 끊어졌나 보다. 마음 든든히 잡수세요. 세상이 다 알게 될 일이니. 간수가 과했던 까닭에 송씨는 몹시 벗기고 비를 토하며 자리에 눕게 된 것이 반달가량이 지나니 차차 누그러지는 나시와 함께 의외로 속히 ንም실하고 일어나게 되었다. 허전해하는 하면서 별일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원주집과 함께 심상하게 짓거리면서 이를 거두는 봄이 또다시 평온한 날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으니 뒷동산 밤꽃이 시작할 무렵에는 송씨에게는 이로 쇠약한 몸 걱정이 아니라 한꺼번에 마음을 잡아 흔들고 속을 뒤집히게 하는 일이 생겼다. 어느 깨는지 원주집의 몸이 무거운지 듯 음식도 잘 받지 아니하고 개옥질만 하면서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진 것이었다. 설마 그럴 수야 있을까 하고 대평한 마음에 먹고 있었던 것만큼 송치는 벼락이다 맞은 듯 정신에 휘둘리면서 멍하니 한자리에 주저앉지 일어날 기맥조차 없어지는 때가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시중을 들러오는 현씨가 달리면 간신히 일어나서 원망하는 듯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재취한 자태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제실은 하루는 창말에서 용하다는 점쟁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괴가 좋소이다. 걱정할 것이 없어. 길한 날을 받아 동쪽으로 70리를 가 백날 또한 고상 치성을 드리면 그날부터 써주고 있어 옷 같은 동료를 얻는다는 괴이다. 길사는 빠를수록 좋은 법이니 하루라도 속히 내 말을 쫓으소. 판수는 자랑스러운 낯으로 수염을 쓰다듬었다. 송씨의 반세 동안 그날같이 반가운 적은 없었다. 판수의 한마디로 순간의 병도 떨어진 듯이 기운이 나면서 깊은 판에 정성을 다해 판수를 대접했다. 뜻바의 길보에 남편인 제도 반갑지는 않은 듯이 여러가지 길 떠날 준비를 거둔다. 택한 날에는 외양간에 거동을 치른 후 깊은 낯으로 아내를 떠나보냈다. 동쪽으로 70리를 간 곳에는 이름난 오대산이 있었고 그 중원리에 유명한 월정사가 있었다. 석달분 양식에다 기명과 옷벌까지도 소등에 싣고 증근은 기쁘게 백모를 동무해 떠났다. 송씨들이 떠난 후 농사가 바쁠 때라 집안은 어지럽고 복잡거렸지만 모든 것이 탈없이 되어나갔다. 증근은 의외로 빠르게 떠난 지 열흘 만에 돌연히 돌아와서 장성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떠날 때보다 불이 죽어서 맥이 없어 보이는 비령코 노독의 탓이거니 생각하고 어떻던가 먼 길이 되지. 박동이가 부르면 돌아다보지도 않고 경험 없는 듯이 딴전을 보는 것이었다. 산하니 오대산같이 큰 산이 있을까? 아름드리 박달나무와 참나무가 빽빽히 들어서서 낮에도 범이 나올 지경이요. 절에는 불공원 사람들이 득실득실 끌어서 산속이라도 동네와 진배 없고 스님이 여러 가지로 돌봐주는 덕으로 방도 한 칸 없고 새벽 첫 닭이 올 때 일어나서 세웅에 매를 지어가지고는 불당에 올라가 부처님 앞에 100번 절을 한다나 100번씩 100날 100일 불공을 드린데 내가 하는 건 그것뿐이야. 타간물 먹더니 너 아주 어른됐구나. 올 때 진부장 타봤겠지? 강릉 가는 신장로가 나서 창말장보다도 크다던데. 그거 말고 신장로는 한없이 곱게 뻗친 위를 우차가 들어서고 자동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아난다네. 자동차 처음 보고 뜨끔해서 길가에 쓰러졌다네. 돼지같이 새까만 놈이 돼지보다도 빠르게 달아나거든. 우리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이 넓지 마당 같은 넓은 길을 걷고 있노라면 이 산골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져. 어디든지 먼 데로 내빼고 싶으면서. 박동이가 어깨를 치는 바람에 정신없이 찌꺼리던 증근은 주춤하며 몸을 비틀고 외면한 채 밭이 있는 쪽으로 달아났다. 박동이는 모를 일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단오달도 올해는 증근에게 그다지 신명나는 것이 아니어서 억지로 끌려나가 씨름을 해도 판판이 지우던 적수에게 보기 좋게 넘어가 황소를 타기는커녕 신다리 뻥까지 들었다. 삼촌 제도가 너 요새 웬일이냐 잔뜩 주렵이 들어 기운을 못 차리는 것이 말 못할 걱정이나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길을 더듬어 뒷산으로 올라가 버렸다.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더니 이틀난 낮쯤은 돼서 헛개만한 노루새끼 한 마리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너슬너슬 내려왔다.
씨름해진 녀석이 노루 새낀 모양. 노루보단 소를 타오지 못하고 이까진 노루 새끼를 무엇에 쓰겠게. 짐승을 다쳤다간 그냥 두지 않을 테다. 니까지 꽤 10번 죽었다나 봐라. 이렇게 귀엽게 태어날까? 산골의 여름을 빨아서 모가 끝난 후 보리를 걷어들이고 나니 골짜기는 초목이 울창해지고 산에는 나무가 우거져서 한결 답답하게 되었다. 제실은 피곤할 때에는 밭둑에 하염없이 앉아서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원주집이 몸이 무겁다면 벌써 일득이에게 소망을 걸 수도 없게 되어서 앞으로의 근 반생을 어떻게 고달프게 지낼 것인고 하고 눈앞이 막막해졌다. 차라리 다 집어치우고 금전팔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대에 가서 뜸벌이를 하든지 하는 것이 옳겠다고 박동이와 마주 앉아서는 한없이 궁리에 잠겼다. 하루는 변이 생고야 말았다. 제도의 수상한 아내의 모양을 보고 허겁지겁 산으로 뛰어내린 것이었다. 건너 산골짜기에 칠렁국을 들어가 있던 제도에게 점심이 지나고 조용한 집안이 멀리 내다보였다. 문득 안들에 죽어난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주위를 살피듯 슬금슬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박동희인 줄 알았을 때 뒤편 주위밭에 가 있어야 할 녀석이 아닌데 무슨 까닭인고 하고 제도는 숨을 들이고 바라보았다. 한참이나 있다가 박동희가 넘실하고 방에서 나오는 뒤로 원주집이 관련을 물고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제도는 눈이 뒤집힐 듯 노기가 솟아 부르르 육신을 떨면서도 지에게도 칭널쿵도 내버린 채 허둥지둥 골짜기를 뛰어내렸다. 아내를 믿고 지내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환장이나 앓듯이 마음이 뒤집히는 것이었다. 제도는 노염이 풀리지 않아서 귀엽고 여물을 써는 작둔날에다 박동희의 목을 밀어놓고 다짐을 받을 때 박동희는 비로소 소를 빌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했다. 사실은 그렇게 허물을 지은 듯이 보여서 원주집에다 억울한 죄를 씌워 그를 집에서 내쫓자는 계획이었다는 것. 그 모든 계책은 제실의 뜻과 지칭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제도는 겨우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밤낮 나무를 궁리에만 잠겨있는 제실이 녀석이니 그럴 법도 하겠다고 박동희를 시켜 곧 불러보았으나 제실을 그렇게 될 줄을 예로 하고서인지 밭에도 집에도 자태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종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을화가 나서 일도 잡히지도 않는 동안에 더위도 가고 여름도 지났을 때 월장사에서 송씨가 돌아왔다. 100일 불공에 효염이 있어서 석 달이나 되는 무거운 몸으로 돌아왔다. 증거는 반가운지 두려운지 가슴이 떨리기만 하는 바람에 이날부터 산에서 어두워진 다음에야 내려왔다. 원한을 품고 돌아온 송씨의 소문에 마을이 자자해지자 사람들은 창말 방수의 공을 신기하게 여기고 금시의 아들의 복을 누리게 된 제도의 팔자를 부러워들 했다. 그의 가을은 예전에 없는 풍년이 들어 주스는 어느 때보다도 흡족했다. 반년 동안 신고한 덕이라고는 해도 배를 두드리며 지낼 한가한 겨울이 온 것을 생각했을 때 몸을 의붓지 적셔주는 행복함에 마음이 개나른해짐을 느꼈다. 이 가장 행복스러울 때 불행도 왔다. 그 불행이 오려고 그때까지의 행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어이없는 커다란 불행이 제도에게는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안 오라던 마음이 뒤집혀질 듯 번져지면서 한 몸에 불을 동곡하는 듯 싶었다. 밭에서 남은 조이단을 묻고 뒷산에 참새 모는 소리가 요란히 나면서 증거는 숨을 가쁘게 뛰어와서 전하는 말이 웬 타광 같은 놈이 남모래산에가 와서 원주집과 호락호락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제 아내를 찾으러 문막에서 온 대장증을 줄여 꿈에야 알았으니 당신도 놀랐겠지만 저를 찾으러 왔소이다. 공안지사라고 얼마나 뉘우쳤는지. 동네를 안 대준 덕에 이곳을 찾느라 큰 고생을 했고 문막을 떠난 지는 한 달이 넘었는데 군내 구석구석 모조리를 드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와서 세상스럽게 그게 무슨 소린가? 사람들 보고 있는 속에서 다 작정한 일이 아닌가? 소와 사랑을 바꾸다니 그럴 때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욕을 먹고 조롱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소는 얼마 가지 않아 죽었고 그 값은 치르도록 하죠. 장만해 왔으니 받으십시오. 쪽지는 무엇 때문에 썼나? 지장까지 도드라게 찍고 여기다 있어. 재판소에 가도 누가 가는지 뻔한 일이야. 그땐 옆 편매와 싸운 후라 환장이 있었소. 바른 정신으로 누가 그런 지장을 찍겠소. 지금 와서 될 말인가? 반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산 사람을 지금에야 와서. 아무리 그래도 데려가겠소. 우리가 정하기 어려우면 저 옆 편매대로 정하라고 그러죠. 사내는 자신인 듯이 여자의 편을 보았으나 지난날의 아내는 반드시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변변치 못하고 게으른 대장장에게 시집가 몇 해 동안 맛보진 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제도에게 두말 없이 몸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 그도 난처한 경우에 서게 되어 그 의외의 변에 제도와 함께 안색이 푸르고 찔리고 벙어리같이 입이 열리지 않았다. 나도 차차 내 자식 생각나더군요. 내 자식 내가 얻어가겠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제 핏줄이야 아몬드를 어떻게 한단 말이오. 누구 자식이라고? 농이냐 진정이냐 괜히 더 노닥거리면 큰일 날라. 말인 줄 아시오? 쪽지를 쓸 땐 벌써 2살째 됐을 때라고. 아이 어미에게 물어보시오. 어디 나와 같은 죄 있는 천하에 없어요. 뭐시라고?
대체 그게 놈이 제도는 금시 비가 용수를 치며 앞뒤 분배를 잃고 산의 옵선을 짓는 동안에 원주집에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리도 없이 안으로 뛰쳐들어가 버렸다. 등신같이 허전허전한 몸으로 이튿날 사내와 함께 창말로 재판을 갔으나 주재소에서도 면소에서도 낡은 쪽지를 읽고 두 사람을 바라볼 뿐 그 괴이한 사건을 쉽사리 다루지는 못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박나저를 궁리해봐도 좋은 판결이 안 나서 두 사람은 실망한 뿐이었다. 급작이 결말이 나지 않는 듯함을 알고 대장장이는 장말의 숙사를 정하고 날마다 졸라오기 시작했다. 제도는 기운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 성 쉽지도 않았다. 송씨에게만 희망을 걸기로 하고 아내는 단념한다고 해도 한번 맺어진 원주집과의 인연은 끊기도 몸을 내는 것보다 아픈 일이었다. 원주집은 사내의 위협이 날로 급해짐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몸을 풀 때까지 창말에서 사내와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 원주집이 창말로 떠나는 날, 그래도 그동안 정이 든 현실은 작별의 눈물을 흘리고 박동희까지 논두까지 나오면서 왜 이리 사람 일이 변하는 곳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삽시간에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고 제도는 세상이라 할 수 없다고 스며드는 가을바람에 목이 메어졌다. 흡족한 주소도 넓은 전도로 지금엔 그다지 마을을 즐겁히는 것이 못되었다. 빈 방에 앉으니 장구답지 못하게 눈물이 쏟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할 듯 제도에게는 참으로 가을바람은 살을 내듯 모질었고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쓸어눕힐 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몸의 서글픔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쓰라림에 동국하게 될 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겨울 증근은 뜻밖의 사냥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단복시키게 되었다. 흥정리로 넘어가는 산비탈에 함정을 파고 거대한 곰 한 마리를 잡은 것이었다. 증근은 여러 날이 걸려 거의 우물 깊이나 배는 함정을 파고 그 위에 건물을 덮었을 뿐이요. 그 사나운 짐승을 여반장으로 잡은 것이었다. 곰다리는 길을 잘 살펴두었던 것이요. 함정 위는 옥수 이삭을 묶어서 달았다. 실족한 짐승은 깊은 함정 속에서 밤새도록 고슬프게 울었다. 아침에 증근은 사람을 데리고 커다란 돌을 함정 속에 굴러떨어뜨려서 짐승 한 목숨을 끊었다. 마을은 그날 계력이 나는 듯 요란하게 떠들썩했다. 증근의 자태가 사라진 것은 그날부터였다. 흥정이 잘 됐으니 선의술 한턱들 쓰라고 졸라도 그날만큼은 한 모금도 술을 안 먹고 눈을 희끗희끗 날리는 장판을 오르내리면서 집으로 갈 생각은 안 하더니 그 길로 사라져버렸다. 여러 날이 지나도 안 들어왔다. 기어코 내뺐구나 신장로로 나서 필연코 강릉이나 서울로 갈렸다. 박동희는 마치 기다리고 있던 당연한 일이 온 것 같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맥이 없어 보였다. 오랫동안 궁리하고 있었던 계획이요. 그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눈치도 박동희는 대강 눈치채고 있었다. 송씨는 방 안에 누운 채로 증근의 실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남편이 사연을 말하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 때문에 집이 싫어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의심쩍어 할 때에도 송씨는 얼굴빛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벽 쪽으로 돌아눕더니 괴로운 듯 신음하면서 옷소매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오대산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그렇게 경업소하고 수심이 있어 보였는데 알 수 없는 일이야. 혹시나 눈치채지 못했느냐고 나다보니 곱씹어 말하는 것이 귀찮았는지 송씨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는 일도 없는데 부엌으로 나가버렸다. 겨울도 맞아가 그해 저물려 할 때 원주집은 창말 한 새방에서 여식을 낳았다. 제도는 그다지 감동도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산모의 수고를 생각하고는 쌀과 미역을 쥐고 가서 위로하기를 잊지 않았다. 변변치 못한 대장장이는 별반 벌이도 없이 허송세월하느라고 나날의 양식과 걱정이 되어서 제도에 베푸는 것을 사양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벌써 제도의 큰 댁에 몸에 밖에는 희망을 걸 때밖에 없었다. 뭐니 해도 조강지처만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늦지막이 깨닫게 되었으나 그 깨달음조차 자기를 저버릴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원주집보단 석 달이 떨어져 다음에 춘삼월 날씨가 활짝 불기 시작했을 때 송씨도 몸을 풀었다. 창말 판소가 장담한 것 같이 옷같은 동자였다. 햇볕이 짜링짜링 쪼이는 첫 잠이 되었을 때 갓난의 목소리라고는 할 수 없을 굵은 목소리가 마당 안에 가득히 넘쳐 흘렀다. 대강 손익음에 있는 현씨가 산모 옆에서 몽실몽실한 발가둥이를 기저귀에 받아내는 한편 부엌에는 노망난 늙은 어머니가 벙글벙글 웃으면서 서투른 솜씨로 불을 떼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기쁘겠다고는 충충대는 바람에 웬일인지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깜찍한 복이 정말일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지금 와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들다니 꼭 거짓말만 같다고 제도는 아이같이 짓거렸다. 경사는 날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법이 아니라 정말이고 말고 요런 몽실몽실한 애기가 요게 왜 정말 핏줄이 아니겠어. 불공을 들인 효염이 있어서 삼심한 머리가 주어진 거지. 받은 이상은 정성껏 공들을 길들여야 해. 제도로 늦게 얻은 그 외아들을 만득이라고 이름 짓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외곤했다. 각 영감들의 지시로는 하루엔 사랑의 사람들을 청하고 등남터를 차렸다. 돼지까지 잡고 혼례 때 잔치에 맡기지 않게 놀랍다고들 얼굴을 붉으려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들이 놀라웠다. 제도로 마음이 흡족하면서 짜장 앞으로 경사는 덜어 있어야 할 때라고 독한 착한 사람이냐 스스로 느껴졌다. 그러나 기쁨도 삽시간에 꺼지고 무서운 날이 닥쳐왔다.
4월이 되니 제도는 문막으로 소금밭이를 떠나려고 빌러온 소를 걸러도 보고 섬에 콩도 데워넣고 하면서 문득 원주집을 생각해보고 하는 때였다. 산 후 한 달이 되어 간신히 일어나 앉게 된 아내가 어느 날 무엇을 생각했는지 또 간수를 먹은 것이었다. 일상 때 늘 걱정스러워하는 태도와 두 번째 과격한 거동으로 제도는 비로소 심상치 않은 아내의 괴로움을 살피고 문득 무서운 고비에 생각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으로 밝혀볼 겨를도 없이 겨우 달이 넘은 아이가 돌연히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다시 소생되어 난 것쯤으로 채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그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받은 내 자식을 바라보는 동안에 제도에게는 어찌된 서술인지 문득 한 가지 무거운 의혹이 떠올랐다. 어미가 말하는 것 같이 정말 병으로 급히 목숨을 버린 것일까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당돌한 생각이 솟아오르자 그 자리에도 슬픔도 사라지면서 무서운 느낌에 소름이 쫓기치면서 정신없이 방을 뒤져나와 버렸다. 그 무서운 곳에 다치지 말자는 요량이었다. 다쳤다가는 그 자리에 목숨이 막혀 쓰러질 것도 같았다. 소 등허리에 공섬을 싣고 그 길로 문막을 향해 마을을 떠났다. 어느 회와도 다름없는 차림이기는 했으나 지난 한 해 동안의 번거로운 변동을 치르고 난 오늘의 심증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한시도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까닭에 길을 뚝 떠난 것이었다. 다른 해와 다름없이 올해도 또 소금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것인가. 제도는 자신에게도 그것은 모를 일이었다. 무슨 까닭으로 올해는 이렇게 담 떨어질만 생길까? 꼭 10년간 손했어. 이 집은 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고? 산에 꽃이라고 없는 이 집은 일찍 예배라도 돌아와서 좋을만. 방에 둥씨와 단둘이 남게 된 현실은 거듭당하는 궤변에 등골수라도 얻어맞은 듯 혼몽한 정신에 입을 벌리기도 성가졌다. 내가 얼른 죽어야 끝장이 나련만. 목숨이 왜 이리도 질긴지 끊어지지 않는구려. 지금 와선 목숨이 원수 같아. 둥씨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리고는 동서의 손목을 꼭 쥐면서 애끓는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우리끼리니 말이지만 동서, 세상에 나같이 악독한 년은 없다우. 동서가 들으면 이 자리에서 기겁을 하고 쓰러질 것만 같아서 도저히 말할 수가 없구려. 현실로 윗동서의 손을 부듯이 잡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침착한 나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몰라. 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았는지도 모르니까. 동서, 저 자식은 잘 죽었다오. 세상에 이 집 가장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 저 자식은 남편의 자식이 아니었어. 그만둬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니까. 증근히 내뺀곡절이며 오며 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 동서? 불륜의 씨로 가장을 기쁘게 할래도 소용이 없나보. 팔자에 없는 건 어쩌는 수 없나봐. 난 죄 많은 계집이요. 왜 얼른 벼락이 떨어져 이 목숨을 차가지 않는지 이상해 죽겠구려. 그렇게 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말하다 말고 탁 터져버렸다. 현실로 젖어오는 눈썹을 꼭 짜면서 동서의 굳은 팔자에 가슴이 휘답답해왔다. 소를 몰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떠난 제도의 심중에 번쩍인 무서운 생각도 이와 같은 것이었을까. 아내의 입으로 굳이 듣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던 까닭에 더 파묻지도 않고 황망히 집을 버리고 마을을 떠난 것이었을까. 며칠이 되어도 제도의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젊은 축들은 모여서 올해도 작년처럼 또 소잔 등의 젊은 색시를 얻어 실고 올까? 그 성품으로 다시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을 줄 아나? 근본 있는 가문이더니 단지 하나 후손이 없는 탓으로 제도도 고생이 자심해. 그럼 그 집은 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오? 알뜰히 장만한 밭과 산과 소, 돼지는 다 어떻게 된단 말이오? 라고들 남의 일 같지 않게 궁금해하는 것이었다.